당뇨는 유전적 질환이 아닙니다. 당뇨는 생활습관 병입니다. 당뇨에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아침을 굶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굶는 것은 처음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지속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침을 굶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즉 사망률이 높게는 87%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고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약 대신 이것을 먹는다면 당뇨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음식은 아침에 먹는 입니다. 당뇨 환자가 꼭 끊어야 될 음식은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TV 구독자 여러분, 김명재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천년건강교육센터의 센터장으로 있고요. 또 메디시 네이처에서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혈당이 아니라 합병증입니다. 이 합병증은 우리 인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심각한 질병들을 초래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당뇨에 걸리면은 혈당 조절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한들 최근에 나오는 의학 통계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당뇨의 합병증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나의 혈당이 쳐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합병증의 심각성 때문에 무섭습니다. 우리가 당뇨 합병증을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것이 뇌졸중, 심장병, 그리고 콩팥병, 근골격계, 잦은 감염 등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잘 알려진 것들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퇴행성 뇌질환으로 알려진 파킨슨이나 치매. 이 파킨슨은 우리가 점점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점점 몸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 굳어가서 나중에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도 정말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질병입니다. 치매 또한 마찬가지죠. 이러한 심각한 질병이 당뇨 때문에 올 수가 있고요. 심장이 점점 기능을 잃어가서 나중에는 심각한 활동에 장애를 끼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도 당뇨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걷고 싶을 때 걷고, 의자에서 앉아서 일어날 때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 내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내 좋아하는 친구들과 여행을 갈 수 있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인데, 당뇨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은 합병증으로서 근골격계에 관절염이나 아니면은 뼈에 있는 염증,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걷지 못하고 움직임에 심각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정말 무서운 건데, 이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당뇨의 증세인 혈당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당뇨의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혈당을 강조하고 혈당을 조절하려고 하는데, 혈당을 철저히 조절해도 합병증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뇨를 생각할 때 왜 당뇨가 생기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의 추세를 보면은 옛날처럼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비만이신 분들만 당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20, 30대, 심지어는 10대 청소년들까지도 당뇨에 많이 걸립니다. 이게 점점 발병률이 증가해서 20대, 30대의 당뇨의 발병률은 50%를 훨씬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거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까지도 많이 걸리냐인데, 우리가 당뇨의 원인을 얘기할 때 흔히 유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 당뇨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뇨에 걸린다 얘기를 하는데, 당뇨는 유전적 질환이 아닙니다. 당뇨는 생활습관 병입니다. 미국에는 하버드 의과대학에 맥클레인 병원이라는 곳에 크리스 파머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요즘에는 AI로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모든 유전자를 펴볼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모든 유전자를 펴봤을 때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없다는 게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몸에서 유전으로 질병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은,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당뇨라는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 쌍둥이 연구를 보면은, 스탠포드 연구예요. 일란성 쌍둥이, 즉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했을 때 생활습관을 잘
잘 관리한 쌍둥이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았고,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지 않은 쌍둥이들은 질병에 훨씬 더 걸릴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 질병은 유전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는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나는 질병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당뇨를 생각할 때 증세와 원인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당뇨라는 것은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은 밥을 먹으면 그게 위로 가서 소화가 되고 소장으로 넘어가요. 그럼 소장에서 포도당이 흡수가 되기 시작을 해서 간으로 갑니다. 여기 때 간에서 이 포도당을 배분을 하는데 혈중에 90으로 내보내고요.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지방으로 100 정도 저장하고, 또 글리코겐이라는 지방으로 우리 피하 지방에 저장을 합니다. 이 일을 간이 하는데, 간이 이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될 때 간이나 근육에 저장해야 될 혈당들이 혈중으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90이어야 되는데 140, 150이 되기 시작하면은 뇌신경에서 그거를 감지하고 위험 신호를 보내서 우리 인체에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이때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 그래서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당뇨는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질병의 증세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질병이 걸렸는지를 알려면은 다시 간으로 돌아가 보면 돼요. 간이 이 분배를 할 때 인슐린이라는 체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신호를 받아서 분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인슐린이 잘 생산되지 못한다면은 간이 이를 원활히 할 수가 없어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고 췌장에 있는 랑게란 섬의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인슐린 저하가 당뇨의 원인이면은 랑게란 섬에 있는 베타세포의 기능 저하가 당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뇨의 원인이 베타세포의 기능 저하라면 왜 베타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세포가 대사를 할 때 꼭 필요한 게 영양소와 산소고, 그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까지 배달하는 게 혈액이고, 그 혈액이 가는 길이 혈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세포 옆에 있는 모세혈관과 그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상태가 당뇨의 질병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혈관이 얼마나 막히고 그 혈관 안에 흐르는 혈액에 영양소와 산소가 부족하고 영양소와 산소 대신에 독소가 있다면은 세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고 재생을 하지 못할 때 인슐린 저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의 원인을 고치기 위해서는 혈당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췌장세포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그 혈액 안에 있는 영양소와 산소를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 해결 방법입니다. 당뇨의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을 먹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위와 간이 쉬게끔 해주는 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그동안 힘들었던 위와 간이 재생하고 이제 셀프 치료를 하는 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헐적 단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아침을 굶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굶는 것은 간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간의 기능이 약하게 됨으로 인해서 독이 축적되고 그 독이 다시 췌장세포로 들어가서 췌장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체는 가만히 누워서 눈을 감고 숨만 쉬어도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은 인체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녁에 가장 긴 공복 시간을 유지하게끔 되면은 아침, 점심에 열심히 활동하고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태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주지 않으면은 인체는 에너지 결핍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 저장해놨던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고 근육에 저장해놨던 글리코겐을 또다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 밤새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진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떴을 때는 에너지 결핍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가 에너지를 채워주지 않으면은 인체는 계속해서 에너지 결핍 상태로 가게 되고 그때 에너지 대사를 주관하는 간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간은 당을 배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장기예요. 이때 이 간이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당 배분에 차질이 생긴다면은 당뇨는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간헐적 단식을 어느 정도 아침을 굶어주면은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위와 간을 혹사시켰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지속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침을 굶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보면은 아침을 계속해서 굶을 때는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즉 사망률이 높게는 87%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 보면은 아침을 자주 걸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좋지만 아침을 굶으면 안 되고 저녁을 굶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녁에는 우리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아침은 우리가 왕같이 먹고, 점심은 왕자같이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으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예요. 간헐적 단식을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으면은 늦게 먹어도 한 2시, 3시면은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다음 아침 7시까지의 공복을 유지해 준다면은 가장 좋은 간헐적 단식이 될 수 있고 당뇨 치료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의 식사 습관은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스케줄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시간을 챙겨서 운동을 하고 운동을 아침에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업무를 본 다음에 식사를 한 7시에서 8시에 꼭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은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저녁은 스케줄이 없거나 저녁은 나의 활동량이 많지 않을 때는 과일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하지만 활동량이 많을 때는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7시에 아침 식사를 하면은 1시에 점심을 먹고 6시나 7시에 저녁을 과일로 먹거나 아니면은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우리 인체는 위산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인체에서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위산은 우리 인체의 상태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의 같은 경우는 2리터에서 한 3리터 정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식사 시간을 제때제때 지키면은 우리 내신경과 우리 소화기가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시간에 맞게 위산을 준비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위산을 계속 준비해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내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들쑥날쑥 거리면은 그 준비하는데 차질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더 나아가서 간식까지 하게 된다면은 우리 몸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우리 몸이 제대로 위산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소화 불량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게 불규칙적인 식사 습관입니다. 아침 공복에 약 대신 이것을 먹는다면 당뇨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의 원인은 췌장세포로 가는 모세혈관과 그 혈관을 흐르는 혈액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에 걸렸을 때는 모세혈관과 혈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지 당뇨의 원인이 해결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에 공복에 먹어야 될 음식은 바로 모세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모세혈관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음식은 아침에 먹는 신과일입니다. 이 신과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레몬이 있고 오렌지가 있고 자몽이 있고 포도가 있고 사과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일이 전부 다 좋습니다. 이 신과일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신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 비타민 E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모든 독소를 즉각 다 처리해주고요. 항산화 미네랄인 아연이나 셀레니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쌓인 독소 또한 효과적으로 배출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과일에 있는 유기산입니다. 이 유기산은 우리 혈액을 막았던 석회나 이물질, 점액질 그리고 지방들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의 흐름을 아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먹는 신과일은 당뇨 환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데 이 신과일을 가장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도록 섭취하는 방법이 바로 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모세혈관이 막혔다는 것은 우리 모세혈관의 길이는 12만 킬로미터예요. 12만 킬로미터는 지구를 2바퀴 반을 감을 수 있는 길이랍니다. 이 많은 모세혈관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유기산이 필요하고요. 이 대량의 유기산을 우리 소화기에 부담이 안 되고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생즙을 내서 먹는 방법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레몬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레몬을 즙을 내셔야 됩니다. 신선한 레몬을 고르셔서 녹즙기로 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섬유질을 전부 다 제거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주스를 먹으면은 섬유질 때문에 과일에 있는 당의 흡수를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왜 섬유질을 제거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과일을 먹고 당을 걱정해서는 당뇨의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혈당을 아무리 철저히 관리한다 해도 합병증은 옵니다. 많은 의학 통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과일을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섬유질을 제거하는 이유는 우리 간과 위에 부담이 되지 않고 흡수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섬유질을 전부 다 제거하시고 그런 다음에 즙을 미지근한 상태로 만드셔서 중탕을 하셔야 돼요.
미지근하게 중탕을 해서 그거를 식전 1시간 전에 먹어줍니다. 양은 200cc가 좋아요. 하지만 레몬 같은 거는 처음 먹을 때 200cc 먹으면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레몬을 생즙을 50cc 정도 짜서 물을 한 250 더하시는데, 물 또한 우리 인체의 온도에 맞는 약간 미지근한 물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레몬 50cc에 물 250 더하셔서 마시고요. 점점 레몬의 즙의 양은 늘려나가고 물의 양은 점점 줄어나가는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전에 먹는 레몬즙. 하지만 자몽즙도 정말 좋고요. 오렌지도 좋고요. 포도도 좋고, 그리고 사과도 정말 좋습니다. 이러한 신과일 주스로 하루를 시작한다면은 당뇨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들이 가장 겁내하는 게 어쩔 수 없이 혈당이 오르는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 또 그 이유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이제 과일을 멀리 하는데, 저희 천연건강교육센터에 오는 당뇨 환자들을 보면은 그 환자들도 과일즙 먹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녹즙을 먹을 때는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맛있게 먹어요. 근데 과일즙을 딱 얘기를 하면은 당뇨 환자들은 과일즙을 딱 들고 이렇게 사라집니다. 저는 맨 처음에 왜 그런지 몰라서 상당히 궁금해했는데 한 번은 직원이 따라가 봤어요. 직원이 따라가 봤더니 그거를 이렇게 변기에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혈당 스파이크가 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즙을 마시면은 혈당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밥을 먹어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밥 먹는 것보다는 과즙을 먹는 게 혈당이 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밥은 먹지만은 또 즙은 먹기를 겁내요. 여기서부터 당뇨 환자들이 많이 이제 좀 힘들어하는 건데, 이 당뇨의 원인은 당이 아닙니다. 당이 올라가고 당이 스파이크를 치는 것은 내 췌장의 기능이 벌써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살짝 일어나고 살짝 이렇게 다시 죽지만은 당뇨 환자들은 이렇게 많이 치는 게 특징인데, 이거는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인슐린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은 질병의 결과예요. 당뇨에서 나으려면은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원인을 해결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혈액에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들, 그리고 산화된 내 몸들, 염증이 있는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이 항산화 영양소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채소보다 항산화 영양소가 과일이 더 많아요. 물론 채소는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더 많지만은 과일은 이 항산화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이 항산화 영양소를 그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과일을 꼭 먹어야죠. 이 과일은 당뇨 환자들에게 먹어도 되느냐가 아니라 치유의 필수인 것이 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 보스턴에서 병원에서 일할 때 저희는 환자들에게 당뇨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지 않아서 걸리는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야지만이 당뇨에서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대체당입니다. 요즘에는 수많은 대체당들이 있는데, 이 대체당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요, 오히려 나중에 공복혈당을 더 높인다는 연구도 있고요. 또 점차적인 당의 트렌드를 보면은 그 당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더 악화가 된다는 여러 가지 연구들도 있고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대체당이 혈전을 만들어내서 혈관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뇨의 원인이 췌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는 건데, 거기에 대체당을 써서 다시 더 막으면은 원인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당은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당뇨 환자들이 과일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가 많은 분들이 걱정이신데, 우선은 신과일로 시작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레몬이나 자몽이나 오렌지, 그리고 블루베리류,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도 아주 좋고요. 딸기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기 시작하면은 혈당도 많이 오르지 않아서 처음에 당이 걱정이신 분들의 마음도 안정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과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은 게이트웨이예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드시고요. 하지만 정말 당뇨에서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받으시고 교육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센터에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당화혈색소가 12입니다. 12.5 정도 되는 분인데 평균 당이 300에서 400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상담을 왔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육센터에 입소를 시켰습니다. 6개월 동안 입소를 하고 계셨는데 6개월 후에 과일즙과 채소즙, 그리고 저희 해독 프로그램을 6개월 후에 마치신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5.4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6개월 만에 당이 해결이 됐다는 거고, 지금도 그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는 식생활 습관 바꾸셔야 되고 생활 습관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생활 습관에 채소와 과일, 즉 살아있는 생채소와 생과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상담이 필요하고 또 교육이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가 꼭 끊어야 될 음식은 내 혈관을 막고 내 혈액을 오염시켜서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혈액순환 하면은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얼마나 혈액에 독소를 많이 공급하느냐인데, 즉 혈액을 얼마나 오염시키느냐입니다. 혈액이 오염이 되면은 피가 산성화되고 또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지장을 끼치는데, 혈액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활성산소입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음식은 바로 튀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튀김을 끊으셔야 돼요. 튀김은 아주 고온에서 기름을 끓이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산화가 되는 환경에 우리가 전분, 즉 가공된 탄수화물을 음식에 묻혀서 튀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음식을 싸고 있고 그 정제된 탄수화물에 있는 지질들이 전부 다 과산화 지질로 변해서 심각한 활성탄소가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 들어와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혈구들을 파괴시켜서 혈액을 오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튀김, 프라이팬에 볶은 음식 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인체에 석회를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끊으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요즘에 나오는 연구를 보면은 칼슘 정제, 비타민 C, 비타민 D, 고염식을 할 경우에 인체에 석회를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런 것들이 석회를 만들 수 있는지 연구를 살펴보면은, 칼슘 정제에 있는 것은 산화된 칼슘입니다. 이 산화된 칼슘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혈액에 있는 물과 합쳐지면은 바로 플라크가 돼요. 석회가 돼요. 비타민 C와 비타민 D도 산화된 비타민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전으로 혈관을 막습니다. 석회가 돼요. 고염식이 왜 문제냐면은 이 소금은 NaCl입니다. 염화나트륨인데 이 또한 산화된 염화나트륨이에요. 동일한 기전으로 산화된 미네랄과 산화된 비타민은 인체에 들어와서 혈관을 막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먹으면 안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 논문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미네랄이든지 산화된 미네랄은 인체에 들어와서 충분히 석회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일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은 비타민과 칼슘 정제처럼 우리 인체의 석회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음식이 바로 삶은 채소입니다. 채소에는 많은 미네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삶는다는 것은 가열한다는 거잖아요. 가열을 하면은 연소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연소 반응은 탄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게 연소 반응인데, 이 야채에 있는, 채소에 있는 수많은 미네랄이 우리가 가열하게 된다면 전부 다 연소가 되면서 가열이 되기 때문에 산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이때 만들어진 산화 미네랄은 칼슘 정제에 있는 칼슘 미네랄과 똑같은 산화 미네랄입니다. 이 산화 미네랄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혈장에 있는 물과 만나게 된다면 플라크, 즉 석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삶은 채소 끊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탄수화물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밀가루, 과자, 빵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흰쌀밥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장벽에 붙어요. 장벽에 붙어가지고 썩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체는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점액질을 만들기 때문에 점액질 안에서 계속 썩으면서 활성산소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간으로 흡수가 돼서 간세포를 파괴하고 또 간에서 혈액으로 들어와서 혈구세포와 혈관을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끊어야 될 세 가지 음식, 첫 번째는 튀김, 두 번째는 삶은 채소, 세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인체를 살펴보면은 인체는 60조개에서 100조개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요. 이 조직들이 모여서 장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장기들이 모여서 인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인체는 세포들이 모여져 있는 그냥 세포 가방, 세포가 들은 가방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피입니다. 이 피가 없다면은 세포로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고, 이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은 세포는 굶어 죽고 지식사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굶어 죽고 지식사하는 거를 질병화됐다, 그리고 노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체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가 되는 것은 세포가 아니라 혈액과 혈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포에게 직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주는 모세혈관과 그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상태가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혈액의 상태는 아주 중요합니다. 혈액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활기차지 못하고 항상 피곤하고 소화가 되지 않고 어디 여기저기가 아프고 또 어떤 질병이 있다는 것은 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세포들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병들어 있는 세포들을 가장 빨리 회복시키는 것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건데,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때 꼭 필요한 것이 막힌 혈관을 뚫는 유기산입니다. 그리고 이 혈액 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비타민과 항산화 미네랄입니다. 이 유기산과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니엄과 아연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 바로 레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을 먹으면은 우리 건강 악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혈액과 혈관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몬을 먹는다는 것은 건강 회복에 아주 중요한 기초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몬을 매일 먹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건강 회복에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레몬을 먹게 되면 건강 있는 그 기초부터 닦아 나가기 때문에 그냥 어디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이 레몬을 섭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즙을 내서 먹는 겁니다. 즙을 내서 먹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혈관이 막혔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을 때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의 길이는 12만 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이 한 400에서 한 450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12만 킬로미터는 그거를 한 몇만 바퀴를 돌아야 되는 길이에요. 이 모세혈관이 우리 세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양과 산소를 주는 통로인데, 이것들이 다 막혔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량의 레몬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 대량의 레몬을 먹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특히 즙을 내서 먹으면은 소화에도 부담이 없고 또 흡수에도 아주 효과적인데, 이 레몬즙을 먹을 때 첫 번째 방법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공복에 드셔야 돼요. 공복에 드셔야 되는데 아침 공복에는 드시지 마시고요. 점심 공복에 드세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아침 공복 때는 우리가 잘 동안에 열심히 연동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가 아주 깨끗하게 비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때 만약에 내가 조금만의 위험이라도 있다면은 레몬을 딱 먹으면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속이 쓰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처음에 드시는 분들은 아침은 피하고 점심부터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점심에 드실 때 처음에 드시는 분들은 50cc부터 시작하세요. 50cc면은 레몬 1개 반 정도에 되는 양인데, 이거를 생즙을 내서 짜신 다음에 섬유질을 제거해서 위와 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거기에 미지근한 물을 한 250cc 정도 더해서 먹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레몬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면은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증가하시면 되고, 처음에는 점심 공복 1시간 전, 또 괜찮으면은 저녁 공복 1시간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양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레몬수를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꼭 직접 생즙으로 드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레몬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져서 이제 레몬 주스를 먹기 쉽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이런 레몬즙들은 유통을 하기 위해서 멸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멸균에는 크가지 3가지의 멸균이 있습니다. 온도로 멸균을 하는 게 있고요, UV로 멸균을 하는 게 있고요, 또 고압으로 멸균을 하는 게 있는데, 이때 우리가 열을 가하고 UV를 하고 또 고압을 하게 된다면은 그 안에 있는 균도 죽지만은 그 안에 있는 영양 또한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레몬즙은 정말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분들을 많이 손실하고 식초와 같은 효능을 낼 뿐입니다. 식초가 우리 몸에서 내는 효능은 2가지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살을 빼는 겁니다. 하지만 이 2가지의 효능 외에는 오히려 더 나쁜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 식초는 우리가 발효를 시키는데, 발효할 때 여러 가지 균이나 이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식초를 먹는 것은 인체에 결코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식초가 혈당과 살을 빼는 효과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레몬즙도 마찬가지예요. 생 레몬즙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 인체에 너무나 좋고 꼭 필요한 영양이지만, 이런 식으로 쉽게 휴대하거나 먹을 수 있도록 유통되는 제품들은 그러한 영양들이 다 빠지고 식초 정도의 효과만 내기 때문에 꼭 집에서 생즙을 내서 드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레몬수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석류입니다. 이 석류는 과일 중에서 항산화 지수가 가장 높은 과일입니다. 항산화 지수가 높다는 것은 우리 인체에 있는 활성산소와 독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석류를 생각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석류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영양소는 우리 인체에 있는 많은 독소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류와 석류즙에 대한 여러 논문을 살펴보면 염증에 엄청 좋고요. 그 염증 때문에 우리 인지 기능까지 개선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있을 정도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근데 이때 이 좋은 석류에 있는 영양들은 석류 열매 안에 있는 씨앗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씨앗에 있는 영양까지 전부 다 착즙을 해서 먹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씨앗을 이렇게 착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석류즙의 색깔이 변해요. 핑크색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석류의 색깔은 자주색이잖아요. 그것은 씨앗에 있는 영양을 착즙해내지 못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진 석류즙은 핑크색이고요. 이거를 레몬과 섞게 된다면은 석류에 있는 특유의 향기로운 맛과 단맛과 레몬의 신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마시기도 아주 편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과일에 있는 영양이 합쳐지면서 3배, 4배의 시너지, 즉 증폭 효과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레몬과 석류즙에 같이 먹는 것은 정말 좋고요. 비율은 1대1 비율로 시작하면 아주 좋습니다. 레몬수의 섭취를 추천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먹기 전에 이제 조심해야 될 사람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상처가 여기 났잖아요. 거기에 레몬수를 들어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엄청 따갑겠죠? 우리 위에 상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염증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레몬을 먹게 되면 그 레몬이 상처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레몬은 위보다 산도가 약해요. 위는 산도가 2고요. 레몬은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은 위에 피해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요. 그런 분들은 우선 위궤양과 위염을 치료하신 다음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 외의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드시면 엄청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드시면 좋고요. 한 가지는 이 위염과 위궤양을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음식으로 충분히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고 위염과 위궤양을 치료하신 다음에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인 레몬을 먹어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제 레몬이 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레몬에 대체당이나 설탕 타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대체당이나 설탕은 순간에 그 레몬의 이렇게 신맛은 없어질 수 있지만은 인체에 들어와서 심각한 염증과 혈전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수많은 논문들이 이 설탕이 인체에 들어와서 끼치는 악영향, 즉 염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밝히고 있고요. 또 대체당도 요즘에 나오는 논문을 보면은 점점 설탕과 별반 다르게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 드실 때는 시더라도 그 신맛을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레몬을 드실 때 속이 쓰릴까봐 식후에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레몬은 아무리 좋지만은 식후에 먹게 된다면은 첫 번째, 레몬즙이기 때문에 소화할 때 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소화 효소의 역할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면 안 되고요. 더 안 되는 것은 레몬과 곡식이나 채소가 섞이면은 소화의 시간이 다릅니다. 레몬은 훨씬 더 빨리 소화가 되고 다른 것들은 늦게 소화가 돼요. 이때 같이 섞여 버리게 된다면은 충분히 소화되지 않는 곡식과 채소가 덜 소화된 상태로 소장으로 흘러나갑니다. 인체의 소화의 기전을 살펴보면은 모든 음식은 당분화돼서 액체인 상태로 소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레몬과 섞어 먹으면 고체인 상태로 나가게 돼서 소장에서부터 변이 만들어집니다. 소장은 변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때 소장에 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독소를 발생하게 되고 그 독소는 활성산소로 변해서 간이나 장의 환경을 극심한 피해를 입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레몬은 식후에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레몬과 채소를 섞기도 하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 소화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레몬에 있는 신맛이 소화를 저해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몬을 섭취하면 득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몬즙을 먹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방귀가 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설사가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내가 레몬즙을 먹고 설사가 나거나 방귀가 느는 원인은 유해균입니다. 우리 장이 유해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이렇게 설사가 나고 방귀가 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레몬즙을 먹었는데 설사가 나요.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내 장의 환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체질을 생각합니다. 나는 레몬과 체질이 맞지 않나 봐. 하지만 인체에는 체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 몸에 돌아가는 장기들이 돌아가는 기전과 여러분들의 장기들이 돌아가는 기전은 동일합니다. 만약에 그 기전이 다르다면은 외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전이 다 똑같은데 어떻게 체질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비과학적인 상식입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은 내 소화 기능을 탓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레몬을 먹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은 유해균이 많은 거예요. 내가 채소를 먹고 소화가 되는 것은 채소가 차운 성질이 아니라서, 그리고 내가 소음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소화 기능이 나빠져서 채소를 소화할 수 없는, 그리고 흡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음식이 썩으면서 독소가 발생하고, 그 독소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혈전이 만들어져서 혈관을 빠른 시일 안에 막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몸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의학적으로 생각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레몬, 그리고 인체에 꼭 필요한 채소를 먹어주는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많은 환자분들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랑 맨 처음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채소를 먹었는데 체질에 맞지 않아서, 찬 성질이라서, 레몬이 저와 맞지 않아서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와 상담을 하시고 교육을 받으면서 소화 기능을 회복해 나가면서 레몬과 채소를 먹기 시작했을 때 그분들의 건강은 아주 효과적으로 발전이 되고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레몬을 탓하지 말고, 채소를 탓하지 말고 내 몸에 저하된 소화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들을 계속해서 많이 공급할 때 인체는 그 영양을 써서 세포들이 대사를 하고, 복구할 것이 있으면 복구하고, 훼손이 된 것이 있으면 훼손을 하는 천년추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체는 천년추력이 있습니다. 이 천년추력은 약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몸을 누구보다도 더 정상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추력이 점점 저하가 되면서 질병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는 내가 어떠한 것을 먹었고, 내 생활 습관이 어땠고, 내 수면 습관이 어땠고, 내 운동 습관이 어떻고, 또 내가 사람들과 대하는 것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하나하나씩 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 질병들의 원인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식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먹는지가 내 세포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세포를 책임지는 피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질병에 걸렸다 하면은 먼저 내가 어떻게 먹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먹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체의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인체의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게 먹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원리와 반하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식단이나 내 건강 회복을 위해서 뭘 먹기 시작을 할 때는 인체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건강 원리를 안 다음에 방법은 자연스럽게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체를 알고 공부를 하고, 또 그 인체를 알 때 많은 분들이 하는 게 뭘 먹으면 좋냐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 간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 췌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이거를 아는 것. 그래서 내 건강에 대해서 주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회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식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자주 움직여지는 게, 또 햇볕 쬐는 거, 또 좋은 공기 쐬는 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치료제입니다. 감사합니다.